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또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비록 오프라인 수업을 하진 못하지만 이 온라인 강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수업은 4주차 수업 일정에 해당이 되네요. 우린 지난 3주차 강의에서 우리가 공적으로나 또는 사적으로 생활해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이제 문제 상황들이 있게 되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정의로운 것, 옳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로 한 정의롭고 옳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과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의롭고 옳은 것의 기준과 원칙을 알아야 우리들이 그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 도덕적 문제 상황을 이제 판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난 이제 그런 사실들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었던 사례들을 보면 이제 하나의 사고 실험의 하나로 트롤리 프라블럼과 관련된 사례, 또 그것들의 이제 변형된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 추론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상황을 보기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사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자를 5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는 올바르게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 속에서 실제 그 판단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준 것으로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 아이들에게 이제 공들여 만든 피리를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 정의와 또는 공평한 기준들이 이제 필요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은 어떤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도덕적으로 판단해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판단된 내용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일관된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는 이런 훈련, 경험,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자기만의 숙고와 또 그런 판단에 대한 성찰, 반성, 재검토 이런 과정들이 늘 요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내용이 있죠. 우리가 그런 도덕적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마주하게 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그 당시까지 내가 옳다라고 여겨왔던 견해라든가 신념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제 급박하게 판단을 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나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렸지? 라고 자신이 이제 그걸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들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직관적으로 내렸던 판단이나 결정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내린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선 그런 이유와 근거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원칙이나 어떤 도덕적 원칙이나 기준들 속에서 내려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짜 자기가 내렸던 판단과 결정이 합당한 이유와 근거, 더 나아가서 아주 큰 도덕적 원칙 속에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혹시 또 문제의 소지는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스스로 점검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례나 또는 자기가 내린 판단과 다른 종류의 문제 상황에 비추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공적, 사적 생활에서 생겨날 많은 도덕적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나 이제 결정이 좀 도덕적 원칙과 연결되고 그런 원칙들 사이에서 어떤 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자기의 도덕적 긴장 또는 심리적인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정리해 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수많은 문제 상황들은 저마다 다른 사례들이겠지만, 그런 문제 상황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도덕적 기준이나 원칙과 관련돼서 보면 대체로 한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이 어떤 도덕적 원칙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죠? 예,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관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3가지는 무엇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최대한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면 그건 옳은 선택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의 총량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건 정의롭고 올바른 행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 극대화의 원리라고 우리가 주목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이제 근대사회 이후에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가장 개인주의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 삶의 원리가 등장하고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게 되어 왔죠.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와 그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권리, 이런 것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이 침해받지 않고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된다는 자유와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해주는 방식이어야 된다. 그것이 헤쳐지는 방식은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게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의 핵심적인 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 어떤 입장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어떤 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훌륭한 행위다, 칭찬할 만한 행위다, 마땅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미덕들을 사람들이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미덕을 지켜가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미덕을 해치거나 사회의 공동체적인 미덕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탐욕만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행위들은 잘못된 행위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회의 구성원들이 존중해온 그런 사회적 미덕을 그 사회적 삶의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좀 정리했다면 오늘은 이제 그런 정의와 도덕적인 올바른 행위다라고 우리들이 판단하게 되는 기준과 관련돼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목받아가지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채택되어 오고 있는 그런 기준의 한 가지 중 우리가 행복 극대화의 이제 원리를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또는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도덕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들은 이제 공리주의라고 부르죠. 자, 이제 오늘 4주차 수업에서는 공리주의가 어떤 도덕적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들을 어떤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리주의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공리주의의 이제 역사적인 전개 과정 그리고 그 각각의 공리주의의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점들, 비판점들 이런 것들을 아울러 살펴보는 그런 학습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만 참으로 좀 끔찍하면서도 극단적이기도 한 사례인 하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을 먼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례입니다. 자,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건 1884년 여름에 영국의 이제 선박이었죠. 미니오네트 호라고 하는 선박이 이제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선장과 선원 네 사람이 결국 이제 구명 보트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살인 행위와 이제 식인 행위와 관련된 어떤 사건의 내용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제 이들이 영국에 귀국한 후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제 법률적인
당시에 그 실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도 있겠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법률 이전에 과연 도덕적으로 이런 행위를 이 사건에서 빚어진 그런 방식의 행동들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좀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읽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1884년 여름에 영국인 선원 4명이 이제 자신들이 타고 가던 배 미녀네트호가 이제 남대서양 쪽에서 이제 침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이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점은 이제 육지에서 약 한 1600km 이상 떨어진 그런 바다였고, 이제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구조를 기다리며 이 구명보트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급히 피신하느라고 미녀네트에 있던 식량 가운데 결국 챙겨올 수 있었던 건 달랑 순무 통조림 2캔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자, 선장과 선원은 전체 4명이었는데 이제 선장은 이제 이름이 토머스 더들리라는 이름의 선장이었고, 이제 1등 항해사인 사람은 에드윈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원 중에 한 명은 에드먼드 브룩스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이제 미성년자였다고 해요. 17살짜리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가 사실상 이 배에서 잡물을 처리하는 그런 선원이 되어서 함께 항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리처드 파커는 처음 항해에 나섰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굳이 그렇게 먼 큰 바다에 나갈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친구들의 충고가 있었는데, 이 파커의 생각은 이 젊은 남자로서 한번 큰 야심을 갖고 내가 이 큰 바다에 나가서 한번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내가 더 남자다워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첫 항해에 나섰던 아이가 바로 17살 리처드 파커라는 아이였습니다. 자, 이 선장과 이제 선원 3사람, 4사람은 구명보트를 타고 이제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은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지나가던 배가 있을까 이제 주시를 하면서 계속 구명보트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죠.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들은 이제 달랑 먹을 수 있는 게 순무 2캔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최대한 아껴 먹을 방도를 찾았고, 그래서 처음 사흘 동안은 이제 챙겨온 순무를 조금씩 4사람이 먹으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나흘째 되던 날 이제 바다거북이 한 마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은 바다거북이를 또 먹으면서 또 연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8일째 되고 나서 이제 순무도 다 떨어졌고 바다거북이 고기도 다 먹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음식이 바닥이 나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실 물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배는 고파오고 허기는 지고 진짜 참을 만큼 참아가고 있지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배고파서 견딜 힘이 없는 거죠. 이때 견디고 견디다가 19일째 되던 날에 이제 선장 더들리가 이제 선원들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사는 방식을 택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원 브룩스가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은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튿날 20일째 된 것이죠. 그날도 이제 구조선은 보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허기져서 그냥 모두가 다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장 더들리가 반대했던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하고는 1등 항해사 스티븐슨에게 아마 저 리처드 파커가 희생되는 게 좋겠다라고 눈짓을 보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답니다. 리처드 파커는 첫 항해이기도 했고 17살의 어린 남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니까, 목이 마르니까 이제 바닷물을 먹었던 거예요. 다른 선장과 선원들이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도저히 목이 타오르니까 다 보이는 게 물이잖아요. 리처드 파커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경고를 무시한 채로 물을 마셨던 거예요. 바닷물은 이제 염분이 많아서 이 소금이 다량 함유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은 더 오르게 돼 있고 그 때문에 리처드 파커는 사실상 이제 병이 났고, 그래서 리처드 파커는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장이 1등 항해사 브룩스에게 스티븐슨에게 눈짓을 보내고 브룩스에게는 이제 차마 보지 말라, 고개를 돌려라 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선장 더들리와 1등 항해사 스티븐스의 담화파에 더들리는 이제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올리고는 이제 파커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빼어들고 파커의 목을 이제 급소를 찔렀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반대했던, 고개를 이제 돌렸던 브룩스까지 해서 이 나흘간 이 세 남자는 이제 죽은 리처드 파커의 이제 살과 피로 연명을 해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나흘째 되는 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고, 선장 더들리는 자기 일기에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배가
나타났고 살아있는 우리 세 명이 모두 구조되었다라고. 자, 이제 살아남은 선장과 선원 2명에서 이 세 사람은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체포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비뽑기를 반대했던 선원 브룩스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더들리와 1등 항해사 스티븐스는 이제 피고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장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자신들이 파커를 죽이기로 담합을 했고, 파커의 사유가 피로 자기들이 연명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고지고대로 순순히 자백을 하며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내가 판사입니다. 이 선장 더들리와 스티븐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선장 더들리와 1등 항해사 스티븐슨 측, 이 피고 측에선 항변을 했지요. 자신들이 한 일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당시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었고 네 사람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세 명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희생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트롤리 프라블럼 사례에서도 봤죠. 한 직진 선로에서는 5명의 정비사들이 일하고 있고 또 비상철로 방향에선 한 사람의 인부가 일하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기관사로서 핸들을 오른쪽 비상철로 쪽으로 꺾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고민했던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죠? 이 선장과 1등 항해사의 변명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사는 쪽이 낫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유를 정당화합니다. 더욱이 희생되었던 파커는 병약한 상태였다는 거죠. 어차피 리처드 파커는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허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당부도 듣지 않은 채 바닷물을 마셨고 그 결과로 이제 병을 앓아서 치료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시름시름 앓아가면서 곧 죽을 처지에 놓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또 있다는 거죠. 뭐냐? 희생자였던 리처드 파커는 고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처드 파커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었고 또 친척도 없는 아이였다는 거죠. 반면에 선장 더들리나 1등 항해사 스티븐슨 또 지금은 저 검찰 측 증인이긴 하지만 브룩스 선원까지도 다 이 살아남은 세 사람에겐 다 결혼해서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었고 또
여러 친척들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점을 당시 이 사건과 재판 과정을 보도하던 신문 기사에선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염려가 없었다면 분명 이 세 사람들은 그런 잔인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신문에서 기사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아마 당시에 신문사의 기자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영국 시민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해주는 기사의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미녀네트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또는 선원 이 세 사람이 보여준 살인과 식인 행위는 불가피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용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생각에 동의하나요? 그럼 반대쪽 입장을 한번 볼까요? 반대쪽에선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볼 때 리처드 파커를 죽여서 세 사람이 생존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생존한 결과로 얻게 될 이익이 있다는 거죠. 과연 그런 이익이 리처드 파커를 희생한 그 희생, 손해라고 말할 수, 손해보다도 정말로 더 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평가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사람처럼 이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지른 살인행위, 그리고 또 식인행위,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다 허용한다고 할 때 과연 장차 사회적으로 정말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세 사람이 살아남았고 이 세 사람에겐 부양의 처자식도 있었고 친척도 있고 그나마 이 세 사람들이 당시에는 훨씬 건강했기 때문에 생존할 가능성도 높았다는 것. 반면에 리처드 파커는 고아였고 또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나 친척도 없으며 그 다음에 지금 머지않아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병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과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환산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겠죠. 그 요소들을 각기 합쳐서 이익은 이만큼, 희생은 이만큼이네. 비교해 보니까 이익이 희생보다 훨씬 크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계산법이 정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걸 도덕적으로 허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 전체에 끼칠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겠어요?
자, 살인 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이걸 그냥 도덕적으로 용납해 줄 경우에 살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살인 행위가 더 빈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자꾸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또 평등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자꾸 봐주다 보면 법의 효력이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고 자의적으로 이제 법을 적용하려는 그런 법 해석 관점들이 자꾸 남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영국과 같은 사회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경우를 허용했을 때 결국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생길 때마다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 더욱이 이렇게 결국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그죠? 리처드 파쿠가 사는 것보다는 나머지 세 사람이 살았을 때 더 사회적인 유용성, 효용이 커진다라고 보잖아요. 리처드 파커는 고아였고 처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해 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반면에 살아남은 세 사람은 처자식도 있고 친척들도 있어서 이 사람이 살아났을 때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할 그 역할이 커진다라고 이렇게 볼 때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한다면 그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 가치가 사회적 쓸모가 있냐 없냐로 바로 판단해서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등등등등 설령 선장 더들리와 1등 항해사 스티븐슨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관점의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주어질 이익이 사회적으로 장차 영향받게 될 해악보다 큰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입장은 도덕적인 허용을 주장했던 입장 또는 똑같은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던 첫 번째 주장과는 좀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입니다. 자, 설령 그들이 했던 살인 및 식인 행위로 주어질 이익이 희생이라는 비용보다 제 아무리 더 크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익과 희생을 저울질해서 이익이 큰 행위니까 괜찮다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과연 근데 그런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의 병약한 남자아이를 죽여서 먹는 행위가 사회적 비용이나 이익 여부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도덕적으로 분노를 살 만한 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사회적 이익 여부를 계산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행위가 살인과 식인이라는 행위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들도 인간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 정말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끔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치민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노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계산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 분노에 따라서 이들을 도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리처드 파크의 입장을 보면, 그죠? 아주 나약했고 어린아이였고, 지금 가뜩이나 바닷물을 먹어서 시름시름 앓아가며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자신들이 힘이 세다고 또는 다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아이의 살과 피를 먹어가며 자기들이 살아가겠다라고 궁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살인은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또 더욱이 살인을 떠나서 같은 인간으로서 죽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그거 하나의 이제 식량처럼 먹어가며 자기가 살아간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판사로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요? 이 두 입장이 이제 충돌하는 문제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결국 도덕적 시각을 대표해주는 입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이 미녀네트워 사건을 둘러싸고 두 가지 도덕적 입장,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판사라면 나는 이 두 가지 도덕적 시각의 충돌 중에 한 가지를 택할지 이 두 가지 관점을 잘 어떻게 절충한 제3의 판단을 내릴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입장 그거였죠. 결국 어떤 행위가 지닌 도덕성 여부는 전적으로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가 어떠냐라고 하는 정말 그 모든 결과를 다 고려해 가지고 최선의 결과다라고 하면 옳은 행위이고 모든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그게 해롭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건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위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덕과 관련돼서 결과주의적 입장이라고 하죠. 도덕적 판단과 관련된 결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중심에 놓고 결과로 주어지는 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이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훨씬 커지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행위고 오히려 이익은 적고 손해가 큰 결과가 나타난다 하면 그건 잘못된 도덕적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뭐 어떤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나 귀하다. 또는 그건 존중되어야 된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피와 살을 먹어가며 자신의 생명을 도모해 갈 수 있겠느냐. 참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짓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참 도덕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적이고 참 우리가 뭐 평상시고 그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도덕적 이상을 견지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직면한 그런 급박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해나가려면 결국 이런 우리가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훨씬 더 쓸모가 있고 더 경제적이고 더 많은 효용을 낳는지 더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에 반해서 도덕적으로 그 미니네트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본 주장은 이거였죠.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우리는 행위의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결과를 떠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 할 때 이 의무와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권.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인간이나 다 존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수단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개인의 자유나 인권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기본권으로 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리처드 파커가 약자라고 해서 죽이고 그 시신을 식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볼 때 오히려 차라리 리처드 파커의 이제 동의를 구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누구는 또 주장하겠죠. 그게 개인의 자유를 또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너는 곧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네 사람이 다 죽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네가 좀 희생이 되어줄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리처드 파크가 그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당신들을 위해서 바치겠다 라고 만약에 동의를 했더라면 이 사건의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또 물론 이 동의 문제를 놓고
또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문제들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강압에 의해서 전혀 자유롭지 않은 방식으로 동의한 것이냐, 설령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살인과 식인 행위에 이런 자신을 해치는 동의 방식이 효력이 있는 것이냐, 두고두고 많은 그 논쟁거리는 계속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입장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도덕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들은 주요한 도덕적 물음들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덕이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영향받는 이해 당사자들 가운데 살거나 죽고 다친 사람들의 수요를 세워서 편익과 희생의 크기 및 총량을 저울질하여 계산해야 하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는 답이 실제는 공리주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죠. 이 입장에선 어떠한 도덕적 의무와 인권 등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이어서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는 일과는 독립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공리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입장에선 더 추가적인 물음도 가능해지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될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린 되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천부인권설이라는 걸 근대에 마련해서 가지고 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가 존엄하다 또는 자신의 생명을 이제 누려갈 생명권 또는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타고난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죠? 또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같은 입장에서 창조주 신이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신성하게 부여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겠고, 어찌됐든 이제 절대적인 권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이제 우리들이 각기 자기 스스로 답변을 가져야 되는 도덕적 물음도 가운데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했지만 공리주의에서는 두 번째 입장을 거부합니다. 무슨 타고난 인권, 기본권, 의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올바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질 이익과 손해의 크기를 따져봐서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해 가는 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가장 앞서서 체계적으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제레미 벤담이죠. 자, 1차 시는 이렇게 마치고 2차 시 수업에선 제레미 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 이론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차 시 수업 때 만나기로 합시다.